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이 강연을 맡게 된 법무법인 율촌의 박지웅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지금 율촌에 오기 전에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문위원을 했었고요. 또 그 전에는 이제 기재부의 장관 보좌관도 했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경험들을 많이 좀 쌓았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래서 사실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깊게 고민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또 물론 이제 그런 기회도 또 주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다만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20대, 30대들의 민심이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짚고 넘어갈 것인가 또 타개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그 단서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뭐 제가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같이 지금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인데 다만 이제 뭐 청년기본법이나 청년 고용 이제 촉진 특별법상의 청년은 아닙니다. 그럼 저는 이미 나이가 40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 청년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또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특히 40대라고 해갖고 청년성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나 어떤 청년의 가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 청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20, 30대 서울시장 선거에 지금 출구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20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오세훈 후보를 55% 가까이, 이건 출구조사 결과니까 실제 결과는 좀 다를 수 있죠. 또 여론조사 결과랑도 좀 다를 수 있고요. 근데 거의 20%포인트 표차로 박영선 후보를 앞섰습니다. 또 30대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다만 40대,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나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0대가 지금 40대 교차되는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이라서 약간은 또 30대의 정체성을 가지고도 있고 또 40대의 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측면인데 40대는 어쨌든 박영선 후보가 높게 나왔었고요. 5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전부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특히 뭐 70대 같은 경우는 뭐 압도적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도 여당 특히 이제 또 청와대에서도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년 TF를 좀 새롭게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럼 이런 청년 TF라는 것이 없었나 내지는 그런 노력들이 없었던 걸까 생각해 보면은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선거를 그러니까 특히 총선을 치르기 전이죠. 그러니까 19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원래 지금 그때 청년 비서관이라는 직이 청와대 신설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청년 정책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도도 만들었었고 또 당에서도 뭐 청년 조직들을 이제 좀 강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은 사실 그렇게 큰 결과가 없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 그러면은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을까? 이건 사실은 결국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단지 그냥 상대적인 무관심이 더 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강철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대학생을 비롯해서 30대에 이르기까지 뭔가 부족함으로 가득하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미숙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문제를 단지
그냥 어떤 하나의 지원의 대상이다. 어차피 청년이라는 게 당연히 돈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이라는 것도 일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아주 뭐 엄청난 천재가 아닌 이상은. 그런 하나의 관행 때문에 청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좀 적었고 또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세대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에서 간과했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 그 청년에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20, 30대를 비롯한 4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고용 상황의 변화라든지 또는 자산 시장의 변화들을 포착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2010년 이후부터 여러 가지 좋은 일자리들이 감소되는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고용이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이제 뭐 9988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99%의 그 기업들이 이제 88%를 고용한다 해가지고 9988 이렇게 해서 뭐 그 여당에서도 뭐 그런 굉장히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혜택들을 부여하고 이 정도로만 치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고용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항상 이제 청년들은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또 정규직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은 또 그런 하나의 자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전반적인 좋은 일자리들이 줄어가는 현상들이 계속 목격이 됐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의 그 청년의 문제라기보다 하나의 그냥 전반적인 사회에 변화하는 과정이다라고 그냥 인식하고 그거에 따른 그러니까 대처 방법들을 계속 내놨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쌓이고 쌓이다가 딱 터진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회의 형평, 특히 이제 고용 이런 고용 정책에 있어서의 비정규직의 이런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큰 화두를 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당선이 되셨고 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항상 그 지표로 삼는데 그 일자리 창출 지표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그 무기계약직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이제 계속 그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그 수치를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목표를 삼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큰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것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계속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규직 자체의 포션은 굉장히 적은데 그리고 또 정규직은 굉장히 귀한 일자리인데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과거에 2010년도부터의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의 기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용의 외주화를 가속화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뭐 퇴직금 이런 데 있어 갖고 노동자는 분리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는 분리할 수 있겠지만 기업들은 계속 여러 가지 그 고용의 여력을 오히려 더 늘릴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기업의 이윤을 이제 창출하는 이런 형태의 신자유주의가 훨씬 더 만연하게 되는 상황들을 지금 역전을 시키는 하나의 큰 과정이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 지금 크게 부딪히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지금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공공기관 이제 뭐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죠. 여전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이고. 근데 이제 특히 공공기관부터 그걸 앞서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시작이 됐는데 그런 이제 사업장별로 갈등이 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들을 계속 하기 위해 갖고 뭐 기본급을 올려주고 수당도 올려주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많은 그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도 다 그렇게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전반적으로 임금 평균을 보면 한 80%, 정규직 임금 한 80% 정도 수준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일자리에서 이제 차별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귀한 일자리들이 정규직 일자리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다시 그런 공채 시험들을 뚫고 들어온 나름대로 그런 일자리를 다 쟁취를 한 것인데, 갑자기 그런 편법을 써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저랑 이제 같이 이제 경영평가를 하시는 교수님인데, 그 한 학생이 지금 자기 이제 어머니가 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해가지고 자가격리가 돼서, 그래서 자기도 이제 자가격리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이제 치러 왔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는 지금 이제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시험을 칠 수가 없으니까 마스크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너는 이제 자가격리를 해서 그 시험을 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학생이 그럼 저 선생님이랑 이제 어쨌든 둘만 있으니까 선생님이 감독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랬더니 한 사람은 적어도 그 시험을 제대로 치고 있는지를 갖다가 감독할 수 있기 위해서 감사관 같이 옆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름의 그런 일종의 기계적인 하나의 좀 공정들을 상당히 많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런 공정한 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 같은 것은 같게 또는 다른 것은 다르게 의미에서의 공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전반적인 수축사회 구조에서의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그 기계적인 공정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좀 그 일종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마음이 좀 각박해졌다랄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현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가속화된 배경에는 그 젊은 사람들은 특히 지금 이제 20, 30대 한 초중반 정도까지 한 35세, 그야말로 청년 기본법상의 35세 이하, 만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사실 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데서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자기의 소득 대비 자산의 그 가치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소위 PIR이라고 하는 지표죠. 거의 한 16에서 17.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안 쓰고 16년, 17년을 벌어야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 평균이 지금 한 10억에서 11억 사이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받는 월급 수준을 가지고서는 아파트를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변두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지방 경기도 인근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들이 사실 젊은 사람들은 팽배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그 30대 후반에서 또 40대 후반까지는 조금 정서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을 한 10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2010년인데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 사실은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대출 규제를 풀고, 그래서 최대 이제 LTV 같은 경우는 70%까지 조정을 해서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뭐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 흐름을, 그 플로우를 갖다가 타는데 굉장히 유리했었다는 겁니다. 자기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지금처럼 이제 엄격하게 이런 원리금 상환 지표 DSR까지 막 도입해가지고 보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소득이 되고 멀쩡한 사람이고 또 이 안정적인 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충분히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흐름에 탔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산 가격의 상승을 그 기대를 이제 받고 그 이익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의 20, 30대들은 이미 그 올라버린 자산 가격에 자기가 그 몸을 담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절망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불과 지금 1년 전에 2020년 4월 달에 선거에서는 그런 형태가 100% 표출되진 않았지만 다만 이제 20대들이 조금 뭐 보수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들은 있었죠. 근데 완전히 지금은 역전된 것 같은 마치 그런 55% 가까이 이렇게 지지하는 그 흐름들을 보여준 이유는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무리 하더라도 뭔가 좀 새로운 대책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대책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과감한 개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관성을 좀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자산의 흐름에 그 동참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로 뭐 등록을 한다든지,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세제 혜택들을 다 받고 그 정부에서 정부 초기에 그런 것까지 보장을 해줬는데 17년도에 근데 우리들은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가 없고, 그냥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저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그러니까 뭐 또 그러고 나서 그 20대 뭐 남성과 여성을 또 비교하는 뭐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뭐 젠더 갈등의 이슈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당연히 고용정책으로 보장을 하고 또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전반적인 이런 그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고위직과 그다음 하위직을 쭉 봤을 때 여성의 비율을 보면은 일종의 상박 하후 같은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굉장히 적은데 아래는 굉장히 두껍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여성들에 대해서 여전히 분명히 배려를 해야 되고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냥 그 사람들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이미 지금 들어오는 이 엔트리 레벨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성들은 예전 같으면 훨씬 더 우리가 좀 직장에 들어가기 쉬웠는데 여성들이 그런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다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여자들이 훨씬 더 시험도 잘 치고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그러니까 더 잘 들어가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뭐 남성과 여성의 이런 갈등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이 막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나느냐, 그렇게 좀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남성들에 대한 이 배려 정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그런 현상, 그러니까 지금의 그 고용 구조에서 현상을 봤을 때 남자들이 어떤 이제 특히 좀 좋은 일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공기관의 일자리들을 보면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남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6대 4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데, 제가 경영평가를 해보니까 실제 지표를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성들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좀 사무직들 이런 데서 훨씬 남자보다 비율이 높은 상황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코이카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여자들이 이미 60%가 넘습니다.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엔트리 레벨에서요.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이런 고용에서 차별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남녀 이런 고용 평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남자와 여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그 언론에서 쓰기 좋아하는 하나의 구도의 정치인 거지, 그것이 사회에서 또 투표 결과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형태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요한 건 그런 이런 자산에 대한 문제들,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치들, 이런 고민들에 있어서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을 더 반영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주택 가격에 대한 쭉 상승인데, 지금 다 보면은 사실 지금 이제 지금의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은
특히 이제 서울의 이제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남 중심부가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예전에 선배들은 강남도 훨씬 쉽게 갔는데 우리는 지금 강남도 못 가.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올랐거든. 이렇게 불만이 있는 한편, 적어도 지금의 그 20, 30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어쨌든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소득을 좀 모아갖고 한 서울의 한 이제 중위 가격 그 주택 가격 평균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됐을 때, 그때만 해도 대출을 한 70%를 풀로 땡기면 한 자기가 한 5년에서 6년 정도 소득을 좀 모았으면 그걸 바탕으로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 레버리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만들이 폭증을 하게 된 거였고, 그 자산 가격의 흐름에 이제 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건 뭐 이미 다 많은 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청년 정책들을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안정감, 스테빌리티를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엔 그렇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럼 청년의 정책들이, 청년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지원 대상으로서의 뭔가 청년의 문제를 좀 접근을 했던 거죠. 뭔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청년 고용 지원금을 줘가지고 2사람을 고용하면 1사람을 더 고용하게 해준다든지, 또는 그 자기가 그 2년 동안 300만 원을 부으면은 기업에서 300만 원, 또 정부에서 6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200만 원을 만들어주는 뭔가 목돈 통장 같은 걸 만들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청년 임대주택 같은 뭔가 이런 시행 사업을 해주면, 그건 대부분 사실은 좀 그 사회적인 약자 내지는 자산을 많이 형성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일종의 지원 형태로서의 지원 사업 같은 형태로서 많이 지원을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어쨌든 이런 정치권에서 그런 고민을 해보진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런 하나의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것들이 딱 하나의 지표를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하나의 단순하게만 생각해 봤을 때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 중에 40세 이하 청년 비율은 5%가 안 됩니다. 근데 뭐 잘 알겠지만 북구에 있는 노르웨이나 이런 뭐 스웨덴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만 해도 북구는 30%가 다 넘고, 그다음 미국만 하더라도 10%가 넘고,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높죠.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결국 이제 청년이 나름대로 자신의 이제 주체성을 가지고 이런 하나의 정책들을 집행하고 자신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갖다 계속 반영해 주려고 하면 결국은 그 청년 정치에 대한,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그러니까 청년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았지만 점점 이렇게 세대의 그런 대표성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지향적인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공동체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일종의 청년 정책을 또 구현할 수 있고, 그게 또 청년 정치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보겠지만 여전히 5%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지금까지 청년 정치를 보면 이렇게, 특히 어르신분들이 많이 비판을 했죠. 어린 놈들이 또 뭐를 안다고 그러냐. 내지는 청년 그럼 세대를 청년이 뭐 꼭 대변해야 되는 것이냐. 이 똑똑한 정치인 몇 명이 또 그런 이제 또 이런 또 선구자 같은 사람들이 딱 청년의 문제를 딱딱딱딱 집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고 나면서 저도 나름대로 좀 생각을 정리해 본 것은 그렇지 않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하나의 청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존중하고 청년이 좀 주체적인 그런 하나의 사회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형성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사회의 스피로버를, 그러니까 사회의 전반적인 이런 파급 효과를 주느냐의 문제는 곧 그 청년이 대변할 수 있는 그 정치인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양적인 지표로 따진다면 그럴 것 같고, 그 또 청년 이런 정책의 가치들을 이제 그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을 것이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 보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지금 청년에 대한 그 정치권의 인식이 희박한지를 잘 볼 수 있는 게, 공직선거법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으십니까?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그것도 매수 이해 유도죄라는 그 형벌 조항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청년 단체에다가 그 재산상 이익을 그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한 자, 이거에 대해서 처벌한다, 이런 규정에 그 청년 단체 규정이 하나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규정에는 없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청년이란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얼마나 이 청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당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그 이제 당원의 지금 가입 연령을 좀 인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정당의 이런 청년 정치인의 그 교육과 발굴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비례대표 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지한 형태로서 지금까지 고민이 없었던 것이고, 당정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청년 TF들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을 많이 정치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청년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것들을 국민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는 지금의 그 20, 30대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뭐 이렇게 항상 그렇잖아요. 무슨 우리가 또 이렇게 비꼬는 것들이, 청년 정치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 청년 같지 않은 정치인, 청년 같지 않은 청년 정치인,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다 그런 청년 같지 않은 청년 정치인이냐?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초록이 동색이라고, 청년 같지 않은 정치인이 되는 이유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랑 자꾸 어울리다 보면 자기가 그 세계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 갖고 자기 나름의 뭔가의 어필을 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보이는 눈이 오히려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섹터별로 많이 모여서 청년의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하나의 이런 좀 세대적인 기준으로 봐서 이렇게 지금 앞으로 가야 된다, 우리 미래를 이렇게 설계해야 된다라고 조금 더 이른 나이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그 40대나 50대들이 바라보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청년의 문제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 단서가 비례대표제 개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에 있는, 사실은 그 공천을 개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그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좀 기형적인 형태의 그 여야의 의석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협치가 조금 어려운 형태의 정치 구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그러면은 다 놓고서 그냥 무조건 청년 문제 해가지고 청년에다 30% 공천 주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 포션을 늘리기 위해서 그 비례대표제를 늘린 만큼을 청년에다 할당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 그러면 사실 뭐 다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을 테니까 그걸 될 수 있겠냐? 근데 거기서 말하는 저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늘린 만큼을 우리가 좀 미숙할지 모르겠지만은 30대에서 40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대표성들을 갖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정치 세력들을 확보하고 그렇게 시민들의 지지를 구해 나가야 되지, 지금처럼 그냥 시혜적인 의미의 그런 청년의 문제로 바라봤을 때는 절대 청년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 특히 지금 20, 30대에 대한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뭐 무슨 이제 군 가산점제를 다시 뭐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 무슨 어떤 데서는 뭐 안티 페미니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건 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청년의 문제를 청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림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사실 청년 기본법의 시행이 돼가지고 이 작동을 하고 있느냐, 뭐 그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청년 기본법을 나름대로 되게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왜 안 되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청년 기본법에 한번 조항을 다 훑어보면은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 이제 뭔가 그 선언적인 것들만 규정을 했을 뿐이지 예산권이 뭐 있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은 무슨 뭐 세제 혜택을 어떤 기업에다가 무슨 주는 거에 대한 총론적인 것들이 담겨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 연구 맡기고 그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 이제 국무조정실에다 그 권한을 주고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파워풀하게 청년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법에 시행됐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지금의 청년 기본법 수준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기업이든 뭐 공공기관이든 여러 가지 사실 강력하게 되게 제도를 시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 여성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양성평등 목표제 같은 것도 도입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 할당제 같은 것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또 뭐 혜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심지어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청년 고용 촉진법에 따라 청년 이제 고용 의무를 할당을 하게 돼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권고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의무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여러 가지 나머지 사실은 이제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들에 있어서의 그 지점들을 다 잡아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런 청년 정책들의 결국은 이 무관심을 어떻게 관심으로 돌려놓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말씀드린 하나의 단서를 좀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청년 기본 자산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마치 뭐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이건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인데, 그 청년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산 형성을 좀 도울 수 있게 하자. 이건 사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이렇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한테 자기가 얼마만큼 부으면, 그러니까 부금을 하면 목돈을 마련해주고 뭐 이런 사실 개념들은 없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없는 게 아닙니다. 재형저축 같은, 예전에 과거에 근로자 재형저축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좀 더 창의적인 형태의 프로젝트와 같이 결합이 될 수 있는 그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청년들이 좀 자산을 좀 모아가지고 불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은 마치 그렇게 좀 예전에 무슨 3포, 4포, 5포 이런 게 나오던 시절이 한 10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더 지금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산 가격 상승에, 자산 가치 상승에 편승하지 못했던 탓도 큰데, 그건 어떻게 뭐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그럼 정부가 그런 노력들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적어도 미래 세대로 이제 가는 이 청년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프로젝트들을 같이 연결시키는 모습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한 3년, 뭐 5년 정도 계속 얼마만큼 부금을 하면 적어도 한 몇천만, 5천만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 근데 그게 국가가 보장하는 일종의 좀 안정된 형태의 인프라 투자 사업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면 어차피 우리는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가덕도 신공항도 건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항만 인프라를 개보수하기도 해야 되고 또는 상수도 인프라를 개보수해야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미래사회라는 게 이제 그 아리백 정책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또 디지털 이제 사회로 가고 지금 그것들이 코로나19가 가속화를 했고 비대면 사회를 가속화시켰으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딱 거기서만 끝나지만 그런 형태의 이제 좋은 투자들이 될 수 있는 것들과 수익이 낼 수 있고 그 보장이 될 수 있는 투자들을 정부가 같이 보장을 해주고 그 청년들이 투자한 그 자금들을 이제 계속 규모를 키워서 연금처럼 키워서 투자를 계속하고 그 투자에 대해서 이제 엑시트를 할 수 있게끔 그림을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딱 나가면 계속 나갈 수 있게 그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는 뭐 사회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형태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일종의 청년이 좀 기본적인 자산을 모을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국가의 주요한 인프라 사업과 결합할 수 있는 형태의 기본 자산의 좀 그림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은 그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사실 뭐 다 성공하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주 이제 영리하게 이제 주식에 대해서 알고 계속 공부도 요새 많이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거든요. 그 다음에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정보지만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적어도 국가가 그런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좀 살아가는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모든 청년들에 대해서 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균등한 자산 기회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창의적으로 그런 형태의 뭔가 이 포용적인 그림들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지금 청년들이 뭐 이번 뭐 세대는 망했으니까 뭐 이생망 뭐 맨날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돼서 그런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더 하향 안정화를 좀 시킬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제가 말씀드린 하향 안정화라는 게 폭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구입 가능한 형태의 그 부동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을 같이 또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형태의 지금 뭡니까 이제 이 주택청약 통장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이가 계속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뭔가 이제 분양주택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 꿈 같은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그림들을 다시 같이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강남에 이제 압구정동을 만약에 뭐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과감하게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 물량을 내주는 거죠. 이게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출을 내주는 거죠. LTV 규제를 다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고 그다음 국가가 일정 부분은 또 보증을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이 좀 길더라도 계속 그 물량 자체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창의적으로 정부가 생각하고 일종의 좀 소셜 믹스 형태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림들을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청년 세대들의 불만들을 그러니까 들어주고 정말 경청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청년 기본 자산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핵심은 이제 청년 기본 자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년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정책에 있어서의 지금의 여러 가지 불만들의 단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한번 청년 기본 자산이 무엇인가라는 강의로 부족하지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일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제가 잠깐 아데나워 재단 초청 행사로 다녀왔는데 물론 이제 독일은 이제 저런 청년 정치의 뿌리가 좀 깊으니까 우리랑 딱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한 26살 정도의 청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종의 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독일어를 제가 못하니까 일종의 한 뭐 시군구 단위에서의 구의원 단위 뭐 또는 뭐 시의원 단위를 다 뽑는 거죠. 근데 한 25, 26살인데도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하면서 뭘 합니까? 자기 직업이 있대요. 무슨 이렇게 뭐 팜플렛 제작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회사에서 그거는 오케이를 해줍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렇게 오케이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답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그걸 가지고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장려한다. 그러니까 장려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럼 들어가서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일종의 그쪽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사측 조직과 또 근로자 조직과 연결이 돼갖고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기의 선거운동도 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일종의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일종의 여기는 어떻게 보면 봉사할 수 있는 계속 직업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엄청난 권력으로 아직까지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정치인들의 권력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낱 뭐 시의원, 구의원만 하더라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봉사직으로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급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차등화가 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을 갖지 않고서는 굳이 그 직업을 그 시의원, 구의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국회의원도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맨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스웨덴이나 이런 정치를 보면 그러니까 연봉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엄청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또 공익적인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오늘 이제 이해관계 충돌법,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 이제 어저께 통과가 됐는데 그 핵심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사적인 이해관계를 공적인 이해관계에 결합시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지금 제도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봉사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림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정치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의 대권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 다 이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런 정치개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정치의 기본인 거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제 선진 민주주의 정치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씩 우리 사회가 그런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것들, 그런 하나의 첫 발을 내딘 거죠.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권력을 조금씩 내려놓는 거죠. 하나하나의 권력들을. 그리고 사람들이 그 권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 나이가 많이 또 들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이해관계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꾸준히 정치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순간 이제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 메르켈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일종의 대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 정치라는 게 지금 딱 그렇잖아요. 그때 2012년에 민주당에서도 슈스케처럼 해가지고 청년 비례 해가지고 짠 해가지고 뭐 되느냐. 물론 사실 훌륭한 자질이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뭐 당연히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고. 근데 과연 중요한 것은 이게 정치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의 현재 정당 정치의 그 뭐랄까요. 지금 그 상황에서 훈련이 된 사람들이 그럼 그 당시에 들어왔었던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치라는 거는 계속 또 훈련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타협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사실 훈련이고, 조금 더 나서서 큰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일종의 대의에 대한 헌신의 경험인데, 그 헌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풀들을 아직까지 많이 확보를 못한 거죠. 한국 정치가. 그 풀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전략들을 짜면 10년 후에는 큰 틀이
이런 하나의 한국 정치가 바뀔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고민을 마찬가지 저도 하는 사람이고, 물론 저는 지금 뭐 돈을 열심히 벌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 그 고민하고 있는 건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실 되게 스킴이 복잡한데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여러 가지 지금 민자 투자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도로든 그다음 예전에는 기숙사도 막 BTL로 많이 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수익이 그렇게 안 나지 않아요. 통상적인 수익률이 한 7% 정도는 나와요. 조금 낮아진 데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사업 규모들이 크고 작은 사업의 형태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사실 조금 더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것들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나는 형태의 사업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한번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사실 뭐 지하화한다 이런 공약도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 지역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땅, 양재동 이런 땅들이 좋으니까 거기는 분양을 하고 그다음 지하화를 하고. 그럼 만약 그 지하화를 할 때 일종의 청년들이 조성한 하나의 일종의 청년 펀드라고 가정을 해서 그 펀드 자본을 넣고 거기다 선순위 투자를 하게 하는 거죠. 그건 국가가 당연히 투자를 물론 하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고 계속 이제 엑시트를 시켜 나가게 해주고 그렇게 그림을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업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규제 환경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많지.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어주고 그다음 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수익은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되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통일이 됐을 때에 우리 지금 국가 전체 GDP 성장률이 지금 계속 2%에서 3%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제 완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완전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생각해 보면은 올해는 이제 충분히 3% 넘어갈 걸로 보는데 기조 때문에. 근데 북한과 여러 가지 사실 인프라 투자 사업들을 같이 전개해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뭐 북한에다가 또 신재생 에너지 하나의 그 컴플렉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좀 큰 구상을 좀 정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사실 너무 복잡한 사실 일들이 많죠. 근데 그것들은 마음을 먹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면 얼마든지 뚫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자세한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거죠.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의무 조항을 두는 거죠. 청년 정치인은 몇 %로 한다. 그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사실 늘리는데 비판이 많잖아요. 300석에서. 근데 그건 정말 이해가 사실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욕할 수 있겠죠. 만약 300석인데 한 350석으로 늘렸다. 그럼 뭐 국회의원들은 항상 다 돈만 처먹는 XX인데 저놈들한테 왜 우리 귀한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나 이해관계도 심지어 대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익을 대변할 수 있죠. 근데 그 공익에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좋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 한국 사회 규모에 비해서는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한 30에서 50까지 늘릴 때도 됐고 그만큼을 다 그럼 청년한테 주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정치적인 어젠다를 삼을 수가 있잖아요. 대신 처우는 동결하거나 혹은 낮추고. 네. 이거 봉사적 측면을 강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신 인원을 늘리되 청년한테 할당하고. 네. 이런. 네, 좀 더 정당 정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좌관 수도 과감하게 줄이고. 대신에 이제 당직자 T1은 더 많이 늘려줘서 정당의 그런 유급 사무원 수, 그래서 정책을 할 수 있는 유급 사무원 수를 늘려줘야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이건 제가 다 경험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건 맥스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누구에게나 사실은
그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넣고, 물론 이제 자기가 넣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은 한도는 주되, 근데 이거 내가 이제 돈 많은 사람은 막 다 풀로 채워가지고 막 200만 원 집어넣어서 그럼 더 수익을 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최대한 한도는 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한 35만 원을 내면 국가가 35만 원을 보태주는 방식으로 매칭 펀드 방식으로 해서 하게끔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나라 돈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모두가 이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자 사업에 좋은 제안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좀 필요하죠.